일단은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거는 이제 세무 쪽입니다. 세무. 항상 이 뭐든지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이런 얘기하죠.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게 뭐라고 합니까? 세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올리면 물론 이 수익이 뭐 크면은 뭐 좋겠지만 이 수익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간 비용 다 제하고 나야지만이 이게 순수하게 내가 가져갈 이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 비용 등을 빼고 난 이익이냐, 아니면 총 수익이냐,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투자 수익률에서 뭐, 10%다. 10%가 뭐, 내가 뭐, 상가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경매는 낙찰을 받았는데, 투자 수익률이 10%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10%를 요걸로들 많이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요걸로 아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 과연 이 10%가 비용을 제하고 난 거에 대한 10%는 거냐, 아니면 비용 빼기 전에 수익률 10%냐, 그 차이,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투자 수익률을 분석할 줄 모르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 돈을 집어넣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향후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런 걸 알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특히 그 중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도 여러분한테는 가장 궁금한 점일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을 우리 일반 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은 세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잡하다. 복잡하려면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요. 세금 구조 자체도 복잡하지만 일단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주 개정이 돼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도 유통기한이 올해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올해 말 지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들을 때는 또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 모든 강의든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시험을 보면 제일 좋거든요. 엊그저께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보면 돼요. 그리고 덜 까먹겠죠. 근데 나 이 투자하러 왔는데 내가 무슨 뭐 이 나이에 시험을 보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시간 되실 때, 또 여유 되실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금도 들으시고, 부동산 투자 관련된 교육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경매 관련 세테크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분을 한 8년 전인가 교대에서 강의하다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또 와 계신 거야.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번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프라이드인 거예요. 프라이드. 그 나이가 한 50이 넘으셨는데 프라이드를 몰고 오신 거야. 그것도 중고차를. 그래서 물론 그런 거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저 정도 나이가 연배가 되시면은 그래도 프라이드는 좀 심하지 않았나. 근데 이걸 타고서 서울까지 가신다는 거야. 그 내가 뭐로 탔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건 가다 박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한테 내 목숨 맡길 수밖에 없는데 차가 좀 튼튼하고 좀 크면은 그래도 좀 뭐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나더라도 살긴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건 전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1시간 평촌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가면서 정말 제가 듣지 못했던 그런 실전적인 투자 얘기를 4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저희가 어떻게 돈을 버는 부동산으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사고 나면 어떻게, 그 생각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순수하게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몰라. 이분이 50억의 재산 가지를. 왜냐면, 동기가 한 명 남아있는데 그 동기도 모른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직장 올 때는 프라이드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집에는 자동차 3대가 있어요. 외제차 2대,
국산차 그 프라이드 하나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왜 그 많은 차 놔두고 왜 프라이드냐? 일단은 외제차 끌고 오면은 그 동기가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똑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50억이 됐는데 누구는 집 하나 사놓고 애들 대학 보내고 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차이가 이거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이 프라이드가 없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부동산 돈을 벌기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88년도가 여러분들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88년도가 올림픽이었었죠. 이때 올림픽이었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식으로 돈을 한 3천을 번 거예요. 3천을. 그래서 3천만 원,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3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뭘 할까?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야, 이게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더 주식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꼭 보면 이제 망가지죠. 근데 이분은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이걸 부동산으로 갈아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처럼 부동산에 관련 공부를 가르쳐 주는 데는 강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매관도 많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니면 거기서 부동산을 가르쳐 준다더라. 맞아요. 그나마 가르쳐 준 데가 거기.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때 공인중개사 1회 때 공인중개사 학원을 2달 다닌 거예요. 근데 2달을 다녔는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지방으로. 안성 쪽으로. 지방으로 발령 나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2달 딱 듣고 이제 안성을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총각이니까 안성에 내려와서 좀 뭘 할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토요일 오전 끝나면은 집에 올라가게 돼. 뭐 한 거예요. 근데 돈은 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부동산 이제 2달 배웠으니까 이걸 내가 실전 연습을 해야겠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많이 해보지만은 실제로 실전에서 보면은 부동산 실무나 이런 교육을 받는 분들 경우는 교육만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계속 교육만 받는 거야. 그럼 물어보죠. 뭐 투자를 해보셨어요? 아니요. 여기 이 교육장하고는 여기 또 와 계셔. 또 저쪽으로 또 와 계셔. 근데 교육만 받으신 거야. 근데 교육만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시험이지. 그거는. 근데 이분은 이 교육 받은 지식 가지고 일단 실전에 자기가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분들은 교육으로만 끝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이 정도 들었으면 됐다. 그럼 바로 액션 옮겨야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투자로 돈을 버느냐 못 버는 차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걸 갖다 이제 그럼 나는 뭘 할 건가? 그럼 안성 쪽이니까 뭐예요? 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제 투자하고 하자. 땅을. 그러면 땅을 투자하려면은 뭐야? 땅을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아까 뭐 우리 토지 여행, 뭐 임장 뭐 여행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행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차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뭐 고속버스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 차가 프라이드였던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그 프라이드를 몰고서 그 프라이드 차가 이 차가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좀. 이 경차다 보니까. 그럼 이 경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안성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충청도. 그 이상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왜? 기름값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충청도 쪽까지 사이즈로 해서 투자를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한 데가 어딜 투자했냐? 우리가 다 아는 어쩌면 그런 데만 투자한 거야. 일단은 충청도 공주에다 일단은 투자했어요. 공주 우리 행정도시 발표돼 있잖아요. 공주에다가 그 다음에가 파주에다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전적인 거는 모든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문짝한테는 당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운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기독교를 믿으시거나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채조사한테 가셔서 혹시 내사주의 부동산과 이게 맞는지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분이 파주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파주를 자기가 토지 시장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파주에 자기 그 와이프 쪽 형님네가 농사를 짓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파주 지금 잘하면 운정도시죠. 운정신도시. 그거 다 옛날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형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 저기 뭐야, 나중에 취직하고 나서 뭐 할 거 없으면은 파주 와서 농사나 같이 짓자고. 그럴까, 형님? 그리고 여기다가 땅을 사는 거예요. 그 파주. 그 다음에 안성에서 가까운 옆에 지금 가장 뜨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안성 옆에. 평택. 평택 아시죠? 평택. 평택이 왜 좋은지 아시죠? 왜 좋은 거죠? 어떤 게 문제예요, 평택은? 네? 뭐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또, 네? 고덕단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잖아, 미군. 그렇죠? 미군, 삼성, 등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산 데가 평택, 공주, 파주만 산 거야. 근데 이게 15년이 흘렀어요. 15년 묵혀놨는데, 이게 10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공주도 이제 신도시 지정되기 전에 산 거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묵혀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고민이 뭐냐. 자산 가치가 50억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세금을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자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금 관련 들으시지만은 하여튼 세금이 고민스러울 정도로 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액이 많이 나서 교수님이 세금 때문에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야, 이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예. 이 실전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조심스러워져. 변호사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토지든 일반적이든 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법을 제일 많이 하는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를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 친구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부동산 투자하니?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야, 그 돈 벌어보면 어떠하냐? 어머니들은 다들 또 까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하니까, 왜 하니까, 이거 하면은 이 법이 걸리고, 저거 하면 저 법이 걸리고,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가 뭐 주택관련 시험을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되셨을 때, 조그맣게라도 투자를 해보시면, 거기서 물론 이제 그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약간의 손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뭐 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뭐 엄청난 땅의 규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보자. 100평. 우리가 보통 100평 하잖아요. 그럼 100평을 사나 1000평을 사나 등기부 등본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면적만 다른 거지. 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해서 100평짜리 한번 받아보자 이거죠. 예를 든다면 토지거래가제는 우리가 일반 매매를 못 쓰잖아요. 그럼 경매가 가능한 건데 경매로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런 거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1000평 가면 무슨 거죠. 왜? 아니 행위는 똑같잖아요. 다음에 사이즈가 작은 거냐 큰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내가 맹지를 사보는 거죠. 맹지. 그렇죠? 그럼 맹지로 돈 벌려면 어떻게 되냐? 맹지 소송할 줄 알아야 돼요. 맹지 소송. 그러면은 맹지를 내가 받아보는 거지. 그렇죠? 근데 큰 규모의 땅에 맹지가 내가 부담스럽죠. 이거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조그만 거 물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조그만 거 물리면 상관없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투자라는 거는, 일단은 모의고사, 우리가 시험 따지면 모의고사를 많이 해보자.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해보자. 그렇죠? 실전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투자 연습하다가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큰 거로 하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먼 거로 큰 걸 많이 하죠. 몇 억씩.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 안 팔리고 손실이 나면은 소개시켜서 욕을 한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 어차피 투자의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짓는 거지. 자기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몰라가지고 거지. 왜 그 사람한테 소리를 합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보면 김 부장님이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김 부장님 그럴 줄 몰랐다고. 그건 아니지. 김 부장이 주가를 조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식 분석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렇게 좀
투자 연습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이제 경매라든가 이쪽 강의를 보면은 제일 관심 있는 게 일단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오늘은 그 주택과 관련된 세제 얘기를 투자와 절세법에 대해서 좀 두번째 시간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도 기머거리 벙어리 3년이 좋다. 기머거리 벙어리 한 말은 아시죠? 근데 3년이라는 숫자는 참 이게 오묘한 숫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부동산 투자는 투자를 해서 3년 정도는 묵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오르지 않겠어요? 이게 뭐 사자마자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오르는 겁니까? 물론 뭐 경매를 유치권이 되는 건 낙찰 받아가지고 만약에 했다. 그 워낙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감정가대로만 팔아도 이익이 남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들은 제 생각에 한 3년 기다려야 돼요. 토지 같은 경우는 뭐 10년 정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는 장기 중장기가 맞아요. 단기 매매를 보고 토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단기죠. 한 3년 정도면. 그러면 3년 하는 것이 왜 좋은 거냐? 자, 일단 이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의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전세 살다가 전세값이 폭등하니까 이 집을 하나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집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이분은 몇 가구, 몇 세대, 몇 주택이 되는 건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죠. 1가구 1주택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갖고 있다가 이 집을 처분합니다. 그러면 처분할 때 이걸 몇 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은 양도세라고 하죠. 그러면은 몇 년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가 없을까요? 2년. 3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 자, 이게 2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3년이었는데 또 3년 보유, 2년 보유였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지금은 2년만 갖고 있다가 파시면은 보유하다가 파시면은 양도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은 2년만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엠머리 방송을 통해서 뭐 집을 하나 좋은 물건을 갖다 금매로 하나 샀다. 그러면 이걸 갖고 있다가 내가 뭐 근데 직장은 저쪽 뭐 울산에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내려가 있어야 돼서 거기다가 뭐 오피스텔에 좀 있고 이걸 세를 주고 내려왔다. 그럼 난 살고 있지 않은 거였죠? 그래도 이 집을 몇 년 갖고 있다 팔면 2년만 등기부상 2년만 갖고 있다 처분하면 양도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게 단 요 집이 이제 고가주택이 되면 안 돼요. 고가주택이 되면 안 됩니다. 고가면 얼마를 넘어가는 집을 고가로 갈까요? 9억이에요, 1억이에요? 9억. 네, 9억입니다. 9억을 넘어가면 우리가 고가주택이다라고 하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을 넘어가면. 근데 실제로 요새 강남권에 있는 요 강남 3구 지역 말고는 9억 넘어가는 집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요새는 고가주택도 다 떨어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세 살던 사람이 집 샀는데 진짜 강남 은방아파트처럼 12억, 10억 정도 갈 일이 이제 향후 앞으로 많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만 됐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웬만하면 비과세 된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럼 3년은 뭐냐? 3년은 이런 분들이죠. 집이 여러 채가 있는 거예요. 뭐 2채, 뭐 3채. 이렇게 여러 채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처분합니다. 그럼 처분하면은 양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왜? 이게 중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주택, 이런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자, 그럼 양도세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자한테는 특별히 공제 혜택을 줍니다. 특별히 공제 혜택을 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0만원 공제라는 걸 줍니다. 250만원 공제를 줍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을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250만 원은 어차피 이게 딱 금액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조정이 안 되는 건데 요거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도세를 주려면 이 공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장기 보유 공제를 많이 받아야지만이 차익을 줄여서 요 과세 표준은 이제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요 기준 금액을 다운시키면 세금률이 다운되거든요. 그럼 세금률이 다운되면 세금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세금이 줄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요 혜택을 보려면 요 장기가 바로 뭐냐면 귀머거리 벙어리 3년이에요. 3년을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만이 이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제가 매년 3%씩 공제가 돼요. 매년 3%씩. 그래서 10에서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을 10년을 갖고 있었다. 그럼 10년 갖고 있었다면은 몇 프로가 공제가 되겠어요? 30% 공제가 되겠죠? 그럼 30%. 그럼 차익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에 30%는 얼마예요? 3천만 원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3년이면은 이게 10% 공제가 됩니다. 그럼 1억에 10%가 얼마죠? 1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뭐 한 2년 6개월 못 참아가지고 팔았다. 그럼 이 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면 1억이 그냥 과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1억에서 250 뺐으면 얼마예요? 1억이지 뭘. 아니 9,750이나 1억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니까 차익이 10억이야. 10억 빼기 250은 얼마예요? 10억이죠. 뭘 계산, 9억 얼마 뭐 하시겠네요. 그런다고 세율의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원은 기본 공제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 공제는 어떤 사람들이 효과를 보냐면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뭐 분양권 피가 막 500이다,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익이 억대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별로 줄이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네. 그러니까 이 공제를 받냐 못 받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금률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년 미만, 1년이 안 돼서 팔면은 양도세율이 50%, 그 다음에 2년 미만이 되면 40%,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되면 6에서 38%가 됩니다. 6에서 38%. 그래서 6%, 10몇 프로, 20몇 프로, 30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되어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과세 기준 금액이 차띄고 포띄고 나는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6%, 15%, 24%, 35%, 30% 이게 점점 올라가요. 이게 점점 올라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야지만이 세금 주겠죠? 네. 그래서 귀머거리 벙어리 3년 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투자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2번이 바로 뭐냐면 요즘이 이제 뜨고 있는 규정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규정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전세보증과세는 3주택 이상만 적용된다. 여기 2, 3, 4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주택시장 자체가 참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도 뭐 주택시장 뭐 전망 이런 데 가보면요.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 주택시장은 매매시장이 아니라 임대시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왜 그러냐? 과거의 전통적인 투자 방법은 뭐였습니까? 집을 살 때 뭘 끼고? 대출을 끼고. 그렇죠? 대출을 끼고 사자. 이런 대출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뭐 60% 끼든 70% 끼든 80% 끼더라도 사기만 하면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런 이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냐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냐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사 사무소 가면 중개업자들이에요. 뭐 지금처럼 물건 부상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거 왜 사야 되죠? 아유 왜 사기는 사면 오르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샀어요. 그래도 올랐으니까. 그때가 2006년, 7년도, 8년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2005, 6, 7, 8까지는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사신 분들, 요분들이 지금 다 물려있는 거야. 다 물려있죠. 왜? 최고점에다. 고점에 놨으니까 뭐예요? 쫙 빠지니까. 지금 팔아도 마이너스인 거죠. 그냥 마이너스인가요?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내가 냈다면 이거는 밑값을 파는 거에다가 플러스 이자까지 부담한 거까지 치면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다 보면 2008년도예요. 8, 9년도 그때 사신 분들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벌어가지고 그 돈은 여기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런 분들을 옛날에는 부자다, 리치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라 합니까?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푸어라고 그래, 푸어. 집이 있는데 가난뱅이야. 집이 있는데 가난해요. 이런 신조어가 생길 줄 누가 있어? 아, 집이 있는데 가난하대. 밥을 사라고 해도 밥을 못 사요. 왜 밥을 못 사느냐? 아, 이자 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아는 그 세무사 선배도 돈 잘 벌어요. 근데 밥을 제대로 안 사는 거야. 밥 좀 사라고. 네. 아니, 물론 밥을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돈도 많이 벌면 좀 밥 좀 사라고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김 교수, 사실은 자기가 한 달에 이자를 400씩 낸다, 400. 그래서 몰랐어요? 모르긴 모르겠다. 그럼 2008년도 샀지? 맞대. 어떻게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 우리가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딱 정점일 때 물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 사고 저거 사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자 잘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물리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야, 이제 매매라는 것은 결국은 큰 차익을 먹는 게 매매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임대로 가야겠다. 차라리 나 작은 수익 먹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새 뭐예요? 연금형 부동산이 좋다. 이런 책들이 유명하게 있어요. 부동산을 연금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다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들, 부동산을 갖다 구매한 소비자들의 인식, 그 심리 지수가 이쪽으로 이미 돌아섰어요. 돌아설 예정이 아니라 돌아섰으니까 이미. 그건 뭘로 하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 14% 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뭐죠? 그 데이터에 의한다면 그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는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국토부예요. 그럼 국토부의 입장은 뭐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하라는 얘기예요. 그쪽 밀어줄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 곧 투자의 방향이거든요. 정책이 투자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 분석을 하면은 이제 올해년도는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걸 자기 투자에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들으면 좋은 정책이네.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은 그 정책 중에서 딱 하나의 팁을 딱 본 순간 그걸 자기 투자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지.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많은 정보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정보를 자기 것으로 소화할 줄 아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흘리는 분들이 태반이지. 그럼 지금 정부의 정책은 뭐냐? 임대사업자 육성이에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자는 거야. 그럼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법을 고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금리상의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새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엠머니 방송을 여러분들 딱 보셨는데 엠머니 방송에서 매물 물건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따지면 뭐예요? 원투룸이에요, 원투룸. 원투룸을 요새는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자, 분양을 한대요. 그런데 아주 싸게 분양을 한다. 이제 그 매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자, 그럼 내가 이거 분양을 받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다가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서 그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도시형 생활 투자를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이걸 매매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이걸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몇 채를 분양을 받아야 되냐가 또 문제겠죠. 몇 채를 받아야지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까? 그냥 한 채든 두 채든 아무 채나 받으면 될까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요것이 좀 과거에는 괜히 까다로웠어요. 이게 5채였어요, 5채. 옛날에는 무조건 5채. 5채를 분양받아야 되고, 이거를 10년 동안 의무임대를 해야 돼.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세제 혜택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 정책은 뭐냐면, 도시형생활주택,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지만, 분양을 받으라, 분양을 받지 말아라. 분양을 받지 말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아니, 5채를 어떻게 분양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은 분들이 하겠지만, 나 집 하나 있고, 좀 여유자금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5채를 다 대출 끼면, 우리가 전단 찌라시나 전봇대 같은 데 붙으면 도시형생활주택 3채, 1억이면 3채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3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억이면은 3천. 와, 그럼 3천만 원이냐? 그게 아니죠? 거기 다 뭐가 껴있는 거예요? 대출이 80%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빼버리고 요거만 얘기해도 3천만 원 얘기한다고. 그래서 또 상담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전단지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아주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육성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매매가 잘 됐거든. 매매가 잘 되고 부장이 잘 돼서 건설다가 돈 잘 버는데 정부가 못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하자.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5채가 문제가 되는 거야. 누가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채로 바꿨어요. 의무임대가 7년 바꿨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반응이 뭐냐? 그게 그거지. 5채나 3채나. 피잖아요. 3채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1호 임대사업자. 한 채부터 가능해요. 이게 큰 거예요. 한 채부터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무임대기한도 7년에서 5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한 채를 분양을 받아서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 그럼 한 채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채 정도는 주택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출 끼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냐?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부동산은 세금이 이거예요. 모든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이라는 세금은 발생되는 세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그걸 분양을 받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처벌하는 뭐죠? 양도세. 이걸 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뭐냐? 일단은 이런 조건이 대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게 되고요. 대신 전용이 60제곱미터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아예 취득세를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이 60 넘어야 안 넘어요? 당연히 안 넘죠? 5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감면해 주겠다. 깎아주겠다. 50% 정도. 그 다음에 종부세는 면제 주겠다. 없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이슈가 양도세거든요. 사실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커요. 왜냐면 양도세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은, 요 양도소득세, 요 아파트를 청구합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있고 아파트를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논란이 많았었어요. 2011년도까지 논란이 많았거든요. 임대사업을 하던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이건 주택 아니냐. 그럼 주택이니까 주택, 아파트니까 집 두 채 아니냐 이거지. 그럼 두 채면은 한 채가 돼야지 비과세가 되는데 두 채가 되는 거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도 물어보면은 세무공무원도 헷갈리는 거야. 어떤 세무공무원은 두 채로 본다. 그러니까 안 된다. 어떤 공무원은 이거는 임대사업용 주택이니까 빼고 계산해야 된다.
이게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명확하게 결론이 났어요. 임대 사업용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은 요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임대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제외. 그러면 몇 가구 몇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너 집 한 채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주택을 몇 년만 갖고 있다면 2년 갖고 있다 팔면은 양도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임대주택이 주체다. 상관없어요. 이건 아예 빠지는 거니까. 엄청난 메리트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세 채를 갖다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아파트 팔 때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대신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면 사고가 나요. 이 법은 끝까지 보셔야 돼. 이거는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예요. 거주. 뭐라고요? 2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2년 이상 거주니까 전입신고가 돼 있었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죠? 보유만 해가지고 안 돼요. 거주도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요 주택을 팔면은 양도세가 한 푼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는 것만 안 돼요. 네. 요게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거든요. 아니 1가구 주택은 2년만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세가 없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었을 때는. 근데 임대주택이 같이 있었을 때는 거주가 돼 있었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이거 투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만 채워서 팔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럼 양도세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도 없지요. 양도세도 없다는 것은 거래세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 수익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이 만약에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에서 세금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1억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수익률 뭐 10% 20% 많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세금 비용이 안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건데 이게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이 취득세가 원래는 매입가의 4.6%예요. 매입가의 4.6%를 내줘요. 그 다음에 이 양도세가 6에서 38%니까 뭐 예를 들어서 6% 잡고 이것만 잡아도 10% 이상 내가 매입한 한 10% 정도가 세금 비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최소. 교수님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네. 전용이 60평방미터 이하면은 빌라 열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빌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잘 질문하셨는데요. 여기서 취득세 이런 혜택을 보려면 공동주택만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인가 뭐예요? 이게 도시형생활은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어보셔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공동주택일까요? 단독일까요? 그건 단독이죠. 주택으로서. 단독은 안 돼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으시는 경우에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원룸명도 분리가 된다고, 등기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이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돼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분리가 된다는 건 지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개별 등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룸을 쪼개가지고 그게 표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주택법상 단독으로 아마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러니까 요즘 소형 아파트들이 인기가 끄는 이유 아시겠죠? 제가 이게 부동산 투자도요. 제가 보니까 자기 다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경매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이 사모님은 다른 거 관심 없고 미분양만 관심 있는 분이에요. 미분양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이더라고. 야, 그것도 제주더라고요. 근데 미분양 중에서도 이런 거 60제곱미터 아주 작은 거 있죠. 근데 왜 그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보세요. 60제곱미터 이하를 분양받아버리면 면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소형 아파트만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도 뭐 어디냐? 산업단지 쪽에 연결되는 그 지역만 찾습니다. 머물 것만 딱 자기가 사는 거야. 그래서 얼마 남냐? 20% 이상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다른 건 자기가 할 줄 모르는데 근데 미분양. 근데 자기에게 또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뭐 부동산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물건을 잘 찍는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예, 물건을 잘 찍은 거야. 그 내가 물어봤지. 좀 지역 하나만 알려달라고. 또 양가르쳐 주세요. 당연하죠.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어떤 정보인데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차 마시는 사이하고 밥을 먹는 사이하고 술을 먹는 사이는 같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런 거를 갖다가 얻어내려면 결론적으로 밥을 사줘야 돼, 술을 사줘야 돼. 술을 사줘야 돼. 그래도 내가 그걸 알 수만 있다면 그 비용이 더 들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차 한잔 마시고 조금 친해졌다고 해서 그나저나 이번엔 어디에 투자했어?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냥 산업단지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산업단지 한두 군데냐고. 어디 산업단지냐 이거야. 그건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의 이제 장점인데. 그럼 그분은 그거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중개업소도 돌아다니고 전국 휴적 다니고 있었겠죠? 그러면 자기 발품 비용 다 들어간 건데 여러분한테 좀 같이 공부했다고 해서 친했다고 차 한잔 마셨다고 해서 가르쳐 주겠냐 이거예요. 절대 안 가르쳐 줘요. 네. 그러니까 차 마시는 사이가 안 되고 술 마시는 사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간접적인 걸 배울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배울 수 있는. 내가 그 현장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그 자기 다 주특기가 있더라고. 주특기가.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도 투자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경매 처음 하신 분들이 맨 처음에 그 오류를 범하는 거죠. 전국 사이트를 다 봐. 전국 사이트, 그러니까 경매 사이트의 전국 지역을 다 본다니까요. 전국 지역을 다 봐서 뭐하게? 그럼 그 지역을 자기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 거기서 고른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 지역을 내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울산에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럼 울산 가보셨어요? 울산 시장 가보셨냐고. 울산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모르잖아요. 단지 좀 싸게 나왔는데 그만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울산에 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경매도 뭐냐? 그래서 초보자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경매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 지역은 내가 잘 알잖아. 이 동네에서 한 10년 살았고 10년 살았으니까 여기가 뭐가 좋고 만약 상가를 하다 투자한다면 여기가 노후상가가 어떻게 되고 이거 내가 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순차적으로 넓혀가야지. 네, 처음 하신 분들은 다 보잖아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다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도 막 땅도 땅 아파트 다 하라고 그래 혼자.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주특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건다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 가면은 여기 집은 뭘 잘합니까? 다 잘해요. 그럼 다 잘합니까? 다 맛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저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네. 5년 거주하고 5년까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순차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두 번째.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맞죠? 대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 그다음 최초 분양입니다. 최초 분양을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최초 분양.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아까 종부세 면제고 양도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었죠? 네, 이런 혜택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자만 적용이 된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하면은 우리가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돼요. 요거는 면제가 안 돼요. 요거는 면제가 안 됩니다. 임대 수입은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면제가 없어요. 임대 소득은 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 임대 수입으로 잡히는 게 실제 임대료 수입하고요. 실제 임대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간주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간주 임대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임대료가 뭔지는 아실 거고요. 간주 임대료. 이게 바로 뭐냐면 보증금에서 나오는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은 누구 돈이죠? 보증금.
임차인 돈이죠. 그러니까 임차인 돈 굴려가지고 이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주택 임대 사업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아직 많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보증금 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택 임대 사업이 더 활성화되려면 보증금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돼요. 보증금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주택 임대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일본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보증금 제도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막. 물론 걔네들도 그런 거 있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깔세라고 하죠. 깔세. 선월세. 그렇죠? 그게 보증금입니다. 걔네들은. 깔세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는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제주도는 1년 깔세 제도가 있더라고요. 1년을 깔아줘. 월세를. 그게 제주도는 그렇게 하는 게 또 풍습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이유는 아마 제주도는 하도 타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믿어보니까 1년 깔세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 보증금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2년 깔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2년 깔세 프리미엄이 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 집 하나 얻으려면은 젊은 직장인 얻으려면 너무 힘든 거야. 보증금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가 좀 바뀌면은 상당히 이 임대 사업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가 방어기가 좋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오고 들어온 다음에 이게 혜택이 빨라지는데 이게 목돈이 움직이니까 들어오고 나오기가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실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보증금 제도는 채권자 중립 나오거든요. 돈 떼어먹을까봐 미리 2년치 받아놓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임차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지. 나는 뭘로 보고 말이야, 2년치를 먼저 받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보증금 2년치 보증금을 받아두면 이 보증금을 2년 동안 가만히 놀키겠어요? 당연히 이거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주식 투자라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은행 이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겠다는 거죠. 이런 예상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왜? 임차인 돈 가지고 내 돈 모으는 거니까. 그러면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임대료인 것처럼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간주임대료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수익 금액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든 뭐 다 간주임대료 계산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현행 규정은 세 채부터. 세 채 이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 두 채인 사람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시죠? 세 채인 상태에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요 간주임대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채면 다 되느냐?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야 돼요. 3억. 그럼 보증금 세 채긴 세 채인데 보증금 다 합쳤더니 뭐 2억 8천 나왔어요. 그러면 간주임대로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3억을 넘었을 때만 계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3억을 넘었을 때만.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 아니 그렇게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을 주택 임대사업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뭐도 집이 뭐 여러 채가 돼서 임대하면은 뭐 이런 요건이 되면은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그럼 이건 임대사업을 갖다가 좀 제약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아파트가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에 피를 꽂혀가지고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갖다가 분양을 받아버린 거야. 5채. 그러면 5채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게 보증금이 3억을 넘어가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간주임대로 수익 계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당신 내가 국세청 당신 내가 임대사업 하라고 했는데 혜택 준다고 했는데 내가 5채를 갖다가 내가 해서 했는데 그럼 간주임대로 계산하면 나 그거 손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부가 뭐라냐면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떼줄게. 단 국민주택 이하 국민 이하의 규모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주택수에서 제외. 그럼 국민 이하는 주택수 제외한다는 건 뭘까요? 국민 이하니까 전용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85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말까지. 2013년 12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대박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소형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 이런 임대소득세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죠? 그래서 요새 소형 주택이 인기 많은 거예요. 소형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기 많은 이유가 이런 임대 수입도 관리적 개선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가 임대 수입이 줄으니까 세금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주택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임대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세금 관점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제도를 잘 알면요, 투자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부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주한테 지금은 이제 그 혜택이 좀 많이 사라졌을 텐데 토지주한테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해서 분양을 해버리면 그럼 당신 그 건물 지을 때 대출 금리를 2% 주겠다고요. 2%면요 거저는 아니겠지만 거의 거저지. 2%면요 대출 금리가 몇 프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 정도 대출 받으면 10억이 2%가 얼마죠? 2천인가요? 그럼 2천만 원이에요. 2천이면 한 달에 원리자가 200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5%를 오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5천이에요.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이자를 하다가 몇 배로 더 내느냐 안 내느냐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땅에다가 도시형 지어가지고 그냥 확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 남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 금리율이 1%가 다운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1,000만 원 빌렸을 때는 1%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억 단위가 돼버리면 1% 차이가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도시형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자금이 건축 자금이 한 10억대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금리 빼고 뭐 비용 빼고 나면 그럼 내가 수지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양가산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혜택 주지. 그러니까 요새 도시공사가 좀 많이 적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고서. 그럼 건축주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다 맹행 와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 강의를 또 제가 했죠. 여러분들 이거 2%예요 하세요. 그건 다 지원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 그 차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2% 금리는 다 알아보고 그럼 우리 신문을 봅니다. 2%다. 그럼 이걸로 끝나네. 2%구나. 참 좋네. 좋네. 근데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2%구나 이거. 야 이건 거저네. 그럼 바로 은행 찾아갑니다. 나 땅이 있는데 나 도시형 짓고 싶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같아요. 똑같은 혜택을 보더라도 그냥 우리는 보는 거로 끝나고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거를 바로 활용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보실 때요 그냥 보지 마시고 물론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수님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은 없어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가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난 저거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럼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투잖아요. 공투. 그래서 공유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도 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좀